네, 소개받은 김광준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은 이제 노년기에서 유제품 섭취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잠깐 빙수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유를 얼려서 드셔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요. 우유 같은 이제 유제품들은 얼려서 드시게 되면 단백질의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맛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유를 얼려서 드시면 녹인 다음에 이렇게 녹이고 나서 밍밍한 맛이 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거는 단백질의 구성 성분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 맛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서 우유를 꼭 얼려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유는 냉장 보관이 충분합니다. 아니 그래서 그 얼리실 때는 연유나 설탕 좀 넣고 얼리시면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오늘 그러니까 좀 알려드릴 내용은 사실은 유제품 섭취에 대해서 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노년기에 이게 왜 더 중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외래 진료를 볼 때 어르신들 진료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이 듣는 말들이 대부분 이런 내용입니다. 보시면 식욕이 없다든지 밥을 잘 못 먹겠다든지 아니면 잘 못 씹겠다, 그리고 체중이 자꾸 빠지고 기운이 없다, 이렇게 이제 대부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답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도 고민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우유 많이 드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저희가 의사가 그냥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료에서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내용에 대한 대답을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노인분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왜 우유가 노인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가 우유가 어떤 영양 성분을 갖고 있고 그게 인체에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아실 수 있을 거고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합쳐서 노인과 우유가 어떠한 관계가 있고 우유가 얼마나 노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노인의 특징인데요. 노인의 특징에 대한 거를 이야기할 때는 결국에 우리나라에 있는 노인분들, 저희는 이제 65세 이상으로 보통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65세라는 기준은 개인적으로는 반대입니다. 이게 얼마나 많이 지금 65세 이상에 있으신 분들도 얼마나 활동적으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노인의 정의 자체가 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해서 보건사회연구원이라는 데서 3년에 한 번씩 실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노인분들의 어떤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는데요. 그 중에 8장에 보면 노인의 건강 상태와 건강 행태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노인분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 질환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대략적으로 50%가 됩니다. 그래서 노인의 2분의 1 정도는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고요. 그 만성질환을 순서대로 유병률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질환들을 갖고 있는지를 1위부터 10위까지 쭉 나열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고혈압, 관절염, 고지혈증, 요통, 당뇨병 같은 것들이 나옵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출판되어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니까요. 그냥 화면을 보시는 게 낫습니다. 이러한 1위부터 10위까지에 대한 질환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노인에게서 만성질환이 발생할 때 이 질환을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하고 우유가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나중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세 번째로는 일반적으로 노인분들이 약을 얼마나 많이 먹느냐, 질환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드셔야 되는 약도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3개 이상의 약을 상시적으로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약 60% 정도 되고요. 5개 이상을 복용하고 있는 분들이 전체적으로 볼 때 30%가 넘습니다. 약을 5개를 먹는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드셔보시는 분밖에 모를 거고요.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관리를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할 때 약을 복용한다든지 하는 걸 넘어서서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영양 상태는 어떤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습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비교적 잘 조절되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조사를 하는데요. 영양 상태가 양호한 분들은 40% 정도에 불과하고
보시는 것처럼 60% 정도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운동을 역시 잘해야 되는데요. 운동을 잘하지 못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노인의 반 정도는 제대로 운동을 못하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인체에 있어서 중요한 영양과 운동을 못하는 게 우울 증상이라는 걸로 연결될 수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약도 많이 먹고 만성 질환이 많기 때문에 노인 환자분들의 우울 증상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조사해 보면 노인의 3분의 1 정도는 우울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노인의 특성을 우리나라에서 진행됐었던 연구를 가지고 정리를 해보면 반수 정도가 3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고요. 3명 중에 2명꼴로 3개 이상의 약을 먹고 있고 반수 이상 60% 정도는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요. 50% 정도는 운동을 잘 못하고 3분 중에 1분은 우울증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노인분들이 갖고 있는 특징 때문에 노인분들께서는 특별하게 영양에 대한 부분도 신경을 더 써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해시키드리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우유와 영양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유에 저희가 영양 성분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사실 우유에 들어있는 영양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는 너무 자주 듣고 흔하게 이제 접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한 걸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모든 국가 그리고 모든 의료기관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게 3대 영양소가 있습니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이 있고요. 이 3대 영양소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이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습니다. 저희가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경우는 인체에서 스스로 생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우유의 영양 성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 쭉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앞에서 말씀드린 3대 영양소와 거기에 더해서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히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영양 성분이 이렇게 좋기 때문에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이라고 하는 3대 필수 영양소에 더해서 말씀드렸던 비타민 같은 것들이 충분히 들어있어서 사실은 우유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 성분을 거의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양 성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인에게서 우유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지금부터 노인에게 우유가 왜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있는 노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질환을 1번부터 10번까지 쭉 나열했을 때 1위가 고혈압이었고요. 2번이 고지혈증이었고 3번이 당뇨병, 이렇게 저희가 3개의 질환을 대사증후군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인병으로 묻기도 합니다. 이러한 3개의 질환이 있을 때 또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이 뇌졸중이나 협심증 같은 심장혈관이나 뇌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 이러한 질환들의 발생을 예방하는 게 노인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있다고 한다면 관리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유가 어떤 효과를 보이느냐? 하루 한 잔의 우유를 먹을 때 당뇨병, 고혈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미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게 다 밝혀져 있고요. 비만에 대한 부분도 예방이 되는데 여러 연구를 통해서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합병증이나 이 발생조차도 좋아진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나 당뇨병과 같은 질환을 묶어서 대사증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도 우리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나 외국에서 진행된 연구나 공이 우유가 대사증후군의 위험도를 낮추는 걸로 되어 있어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성이나 여성이나 우유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을 나눠서 봤을 때 허리둘레에 대한 부분, 비만도를 측정한 허리둘레에 대한 부분이나 고중성지방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좋아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혈압에 있어서도 우유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약만큼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는 오랜 기간 동안 낮은 농도의 영양 성분을 충분히 섭취했을 때 그게 인체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성분들이 뭐가 있는 것까지 다 아실 필요는 없지만 고혈압을 낮추는 데 있어서도 몇 가지 성분 정도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우유를 드시는 데 있어서 조금 저하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내가 고지혈증이 있는데 고지혈증이 있어서 약제를 복용해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있는데
우유에는 유지방이 들어있으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건 아니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우유는 콜레스테롤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음식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들을 비교해 봤을 때 우유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의 양은 굉장히 미미한 정도이고요.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필요한 콜레스테롤들은 사실은 간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70, 80% 정도가 됩니다.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의 양은 실질적으로 혈중에 돌아다니는 콜레스테롤의 비율에 있어서는 20에서 3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요. 절대적으로 섭취되는 양도 적을 뿐 아니라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인체에서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율은 20, 3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지방으로 인해서 콜레스테롤에 문제가 생길 거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당뇨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실 당뇨병과 관련돼서는 너무 많은 연구가 있는데요. 여기 보여지는 것처럼 인슐린 분비와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포도당 흡수와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당뇨병의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당뇨병이라는 걸 이해하실 때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피 속에 있는 당분이 정상 범위보다 높게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 몸속에 원래 필요한 곳으로 당분이 가야 되는데 혈액 속에 있는 당분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고요. 이 인슐린의 분비가 부족하거나 해서 피 속에 있는 당분이 필요한 곳으로 가지 못하고 피 속에 오랫동안 높은 농도로 유지되는 것을 고혈당이라고 하고 그게 지속이 돼서 소변으로 당이 나가는 걸 당뇨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탄수화물이나 이런 음식물 등을 섭취해서 포도당으로 나오는 것들이 혈당으로 이제 되는 거고요. 그걸 인슐린이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요한 곳으로 이동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유는 여러 가지 성분이 여기에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인슐린 분비를 유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방산이나 유청 단백질 같은 것들이 있고요. 바이타민 D나 마그네슘 같은 것들은 부족하면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 우유 속에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인슐린의 분비라든지 작용에 있어서도 도움을 줄 수 있고요. 필요한 곳에 포도당이 가서 영양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우유를 철저하게 잘 섭취하시는 경우에 당뇨병의 발병 위험도가 줄어든다는 것도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대사증후군과 연관된 부분에 있어서 잘 이렇게 개념적으로 모르시는 분 중에 하나가 마른 비만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긴 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뚱뚱한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희 박재영 주간님 같은 분들이 이제 약간의 마른 비만의 형태를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랐지만 배만 볼록 나왔거나 아니면 근육은 하나도 없고 지방만 있는 경우를 저희가 마른 비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많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다이어트를 통해서 즉 식이 조절이라든지 운동 같은 걸 통해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마르게 보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고민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살을 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주로 하게 됩니다. 노인들의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을 찌울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 살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개념적인 혼돈이 있기 때문에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 살이라고 하는 것은 체중도 아니고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수치화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의학적인 의미에서는 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과 근육이 어느 정도의 균형을 이루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고요. 근육이 많아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은 좋은 살이 찌는 거고요. 지방이 많아지면서 체중이 느는 건 나쁜 살이 찌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근육을 늘리는 게 더 중요하지 지방이 늘리는 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노인에게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근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점점 줄어들고 이 줄어든 단백질 성분의 근육이 지방으로 대체되는 과정이 생기게 됩니다. 이걸 저희가 근감소증 근육이 부족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갛게 표시되어 있는 근육들이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노랗게 보이는 지방으로 대체가 되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전체 어떤 둘레라든지 크기는 똑같지만 안에 있는 성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원래는 나이가 들면서 정상적으로도 근육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뼈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약해지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노인분들의 경우에는 체중이 많이 나가지 않는 것 때문에 비만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른 비만이라고 하는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만이라고 하는 개념이 노인에게서 보여지는 것과 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우유는 두 가지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젊은 층에게는 살이 찌는 좋지 않은 지방이 증가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고요. 노인에게서는 마른 비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식품이라고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복부 비만이라는 게 결국에는 마른 비만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건데요.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일 우유나 유제품을 충실하게 섭취했을 때 복부 비만이 생길 위험률을 30% 정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게 있고요. 더해서 근육을 줄이고 지방을 늘리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우리 우유를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칼슘이나 유청 단백질이나 리놀레익 액시드 같은 성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비만이 안 좋은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될 거고요. 유제품을 많이 먹을수록 국민건강영양조사처럼 국가적으로 진행됐었던 자료들에서 다 비만율이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많이 섭취하면 많이 섭취할수록 그 정도는 더 좋아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우유를 많이 먹으면 아까 콜레스테롤에 대한 우려처럼 우유를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유를 먹으면서 살이 찌는 분들은 커피 우유나 초코 우유나 이런 과당이 함유된 혹은 당분이 첨가된 것들을 드시거나 우유 이외에 다른 음식을 많이 드셔서 살이 찌거나 비만해지는 거지 우유 때문에 살찔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통해서 노인분들에게 우유를 섭취했을 때 얼마나 좋은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면역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노인 환자분들을 볼 때 제일 어려운 건 금방금방 감기나 폐렴 같은 것들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분들은 원래 갖고 있는 면역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유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뮤노글로불린이라고 해서 저희가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좋은 단백질도 가지고 있고요. 락토페린이나 라이소이자임 같은 균을 없애거나 이렇게 없애는 걸 도와주는 물질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분이 물론 인체에 들어와서 100% 다 활용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이런 성분이 없는 다른 음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 들어보셔서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우유는 뼈에도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보시는 것처럼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칼슘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칼슘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섭취하는 칼슘의 양이라는 게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유를 통해서 칼슘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다 그러면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질환이 진행되는 속도를 늦추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연령별 골밀도 변화고요. 그러한 골밀도가 감소되는 것이 결국에 체형이 변하는 것과도 연관이 있어서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지팡이를 짚고 걷게 되는 식으로 우리 인체는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게 노쇠하게 되는데 이게 노인의 칼슘 섭취량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70세 이상의 칼슘 섭취량은 50% 정도에 불과하고요. 이런 분들이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뼈를 새롭게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칼슘까지 부족하면 안 좋은 상태에서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족한 칼슘은 우유를 한 잔만 보충하면 대략적으로 80-90% 정도의 섭취량을 유지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섭취하고 있는 1일 우유 음용량은 200g 기준
기준으로 한 컵이라고 할 때 보시는 것처럼 70세 이상은 4분의 1컵도 드시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칼슘의 섭취량을 충분히 늘리기 위해서는 우유를 통해서 칼슘 섭취를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구를 통해서도 특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어서요. 우유를 얼마나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있어서 특히나 뼈 건강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도표는 사실은 저도 보기가 싫기 때문에 쉽게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칼슘 섭취량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뼈 건강이 나쁘다. 이게 이미 다 알려져 있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표도 마찬가지인데요. 칼슘 섭취량과 우유 섭취 그리고 골다공증 위험 감소 사이에 연관성이 있어서 칼슘 섭취량과 우유 섭취량이 늘어나면 골다공증의 위험성도 줄어들고요. 골절의 위험성도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다 입증이 돼 있어서 기사로도 보시는 것처럼 우유 및 유제품의 섭취가 한국 노인의 골밀도에도 영향을 주고 뼈 건강에도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많이 먹는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그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얼마나 잘 흡수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체내 칼슘 흡수율이라 그래서 같은 양의 칼슘을 먹었을 때 인체에 그게 활동할 수 있는 좋은 영양분이 실질적인 작용을 얼마나 하는지를 봤을 때 우유가 가장 흡수율이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칼슘을 100g을 먹었다고 하면 우유는 대략적으로 40g 정도 흡수가 돼서 40% 정도의 흡수율을 보이는데 생선은 30%, 채소는 약 20% 정도가 돼서 흔히 뼈 건강에 좋다고 흔히 얘기를 듣는 멸치 같은 성분들도 먹어야 되는 양이나 이런 것들이 우유에 비해서 현저히 많고요. 그거를 얼마나 잘 드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유처럼 쉽게 보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 그러면 굳이 그런 음식을 꼭 드실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유만 꾸준히 드셔도 저희가 원하는 건강에 있어서 특히나 뼈 건강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칼슘에 대한 부분은 얼마든지 보충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골다공증을 막기 위해서는 칼슘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더해서 요즘에 비타민 D도 강화 우유라 그래서 첨가된 우유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유들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쉽게 정리해드리면 비타민 D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햇볕을 쬐야 됩니다. 햇볕을 쬐기가 어려우면 이것도 역시 건강보조식품 등을 통해서 섭취하거나 우유를 통해 섭취하실 수 있을 거고요. 우유를 2잔 정도 드시고 운동을 통해서 그냥 일상생활 정도만 하셔도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를 튼튼하게 하시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암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부에서 암 발생을 높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내용에는 성장인자라고 해서 우리 인체에 있는 세포들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특수한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거를 IGF-1이라 그래서 인슐린 유사 성장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호르몬이 우유 속에 들어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유를 섭취하게 되면 이 호르몬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이 호르몬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증식을 하면서 암 같은 게 더 많이 생겼을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혀 사실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우유를 정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대장암이나 다른 여러 가지 암의 발생률을 낮춘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이러한 것들도 염려하시지 않고 심지어 암 환자분들에게도 우유는 굉장히 좋은 영양 제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노인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인지기능이라 그래서 기억력이라든지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지기능에 있어서도 우유 섭취가 긍정적인 영향을 보인다는 게 다 알려져 있고요. 노인이 우유를 많이 먹으면 치매 위험도를 감소시킨다는 것도 발표가 되어 있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 중에 우리 노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요. 우유를 충분히 섭취하는 경우에 일본에서 진행됐었던 연구를 보면 저지방 우유를 섭취했을 때 우울증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병률이라고 하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많은 질환을 갖고 있어서 노인분들이 5개 이상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노인분들이 이렇게 많은 약을 먹다 보면 비타민, 콜레스테롤이나 당뇨병 약처럼 장기간 동안 약을 복용하게 되면 특정 성분에 대한 인체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비타민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유 2잔 정도면 인체에 충분히 필요한 비타민 B10이라는 것들을
보충해 주실 수 있고요. 비타민 D도 강화 우유의 경우에는 충분히 섭취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정 회사를 광고하거나 그럴 계획은 전혀 없고요. 보시는 것처럼 하루 2잔이면 우리 인체에게 필요한 비타민의 대부분의 양을 저희가 섭취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다른 회사 우유를 먹습니다만 사 먹을 때는 여러 가지 우유를 다 먹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이 또 하나 저희한테 질문하시는 것 중에 우유는 우리나라 사람이 원래 먹었던 음식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유는 서양에서 온 식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신토불인데 우유 같은 걸 먹는 게 내 건강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유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우리 선조들도 같이 음용했었던 거고요. 실제로 자료를 보면 단군 시대부터 섭취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유를 만들기도 너무 어렵고 그 당시에는 젖소의 질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게 어렵고 냉장 보관이나 살균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지금 현재 음용하듯이 많은 분들이 드시진 못했지만, 자료를 보면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도 굉장히 소중한 영양 공급원이고 인체에게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귀한 우유고요. 이건 왕도 마음대로 못 먹었던 아주 소중한 음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우유는요, 실질적으로 우리 땅에서 그냥 우리가 직접 만들고 있는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은 저는 환자를 보는 입장에서 이게 병원에 입원해 계신 노인분들을 보게 되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을 섭취조차 못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다 보면 사례가 걸린다든지 아니면 위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식사를 경구로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렇게 관을 통해서 경관 유동식이라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경관급식이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식사를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관을 통해서 영양분을 드려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주로 노인 환자분들한테 많이 시행이 되는 것처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이건희 회장처럼 이게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의식이 없어서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이러한 위장 정맥 식사법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 활용하는 음식을 환자식, 경관 유동식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튜브에 저렇게 유동식을 담아서 환자분들의 위로 관을 통해서 드리게 되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환자식들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가이드라인을 주고서 개발을 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경관 유동식에 대한 성분표라고, 그러니까 제품들 표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표를 보시면 우유랑 거의 같습니다. 식사를 못하는 분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경관 유동식도 영양 성분을 보게 되거나 칼로리를 보게 되면 단위 열량 칼로리만 조금 높지 실제로 들어있는 성분들은 우유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유가 실질적으로 영양 보충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노인 환자분들한테선 이야기가 되는데, 정말 아이들 옛날엔 뚱뚱하게 만들어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못 살았을 때는, 영양분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좋은 영양분이 없었던 것처럼 우유는 노약자분들에게도 쉽게 보충할 수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영양 성분들을 정말 양질의 공급을 할 수 있는 좋은 음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인 관련된 영양 지침에는 유제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건복지부나 의사협회에서 발간한 거에도 우유 및 유제품류를 철저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하루 권장량은 2잔 정도, 400ml 정도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는 3잔까지도 보충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섭취하고 있는 우유의 양은 그거의 4분의 1 정도도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유 섭취량에 대한 부분을 늘릴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간식에 대한 부분도 노인분들은 정말 영양 섭취량이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식을 드시는 분들이 건강에 더 유리합니다. 하지만 간식을 과자라든지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안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우유를 통한 간식을 드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노인이 제가 봤을 때는 우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있어서는 흔히 이야기하는 우유 섭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진료를 받는 데 있어서도 어려움도 많고 3분 진료를 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원하는 진료를 또한 못 받으실 텐데, 이런 상황이 안 생기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유를 드시는 게 중요할 거라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루에
우유 2잔만 드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영양 보충에 있어서는 더할 나위 없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음식 저희가 그냥 흔히 이야기하는 한국인의 밥상에 우유를 한두 잔만 추가하셔도 노인분들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영양 식단이 구성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